자, 시사상식 기출문제 확인해 봅시다. 다음 중 우리나라 국책은행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중요해요. 기억해야 되고 산업은행, 증서기업은행, 수출은행, 수협 같은 경우는 국책에 해당하지 않죠. 수협부터 시작해서 농협이나 이런 건 국책 라인이 아니고 국책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특수한 목적으로 만든 은행들 이야기하는데 수협은 어떻게 보면 이들의 협동조합에서 만든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기업 업무 일부를 인건비 등 수산 해외 기업에 맡겨 처리하는 것.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이제 했었을 때 업무 일본 자체가 해외 기업에 넘겨갖고 이걸 수주를 조사하는 게 오프쇼어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업 업무 자체나 이런 것들에서 국내 자본 설비 자체가 약간은 이제 나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인건비 등 싼 해외 기업에 맡겨 처리하는 것이 리쇼어링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반대로 이제 받게 되는 것들이 리쇼어링이라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국내 자본 설비 같은 것이 해외로 나가서 이제 하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박혀서 대리 업무로 처리하게 되는 것들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리쇼어링과 오프쇼어링 반대의 개념으로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 다음 중 노동자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업무 작업 분량을 의미하는 용어는 실제로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의 평가 기준을 쓰는 것 중에 하나고 최근에 나온 용어죠. 맨아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맨아워라는 게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거 라는 비용으로 이제 처리가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맨아워 협상에 대해서 결국에 얼마나 이제 생산력 감축에 대해서 맨아워가 얼마인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저명한 정치 철학서인 정의론을 집필한 미국의 철학자는 해서 정의론인데 우리한테는 뭐가 더 가깝냐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걸로 이제 친숙할 텐데 그 작자가 마이클 샌델이고요. 이 마이클 샌델이 하버드에서 이제 정치 철학 학위를 받게 되죠. 이 박사 학위를 받은 게 바로 존 롤스의 정의론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면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존 롤스의 바로 정의론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존 롤스가 얘기한 여기 보면 정의의 두 가지 원리라고 나왔는데 3원칙이라고 보통 불러요. 근데 제1원리, 제2원리에서 제1원리가 두 개가 있고 평등한 자의 원칙, 그 다음에 제2원리에는 첫 번째가 뭐 불평등의 원칙이라는 차등의 원칙이란 말이 더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그래서 모두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축차적인 성격에 따라 당연히 첫 번째 정의 원칙, 평등한 자가 가장 기본적이고 도널스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이제 복지사회라는 것보다는 민주사회, 그러니까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적으로 로버트 로직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유지상주의죠. 이 사람은 정말로 이제 소유권에 대해서 지키고자 얘기했던 사람이고, 이러한 학자들에 대해서 어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논제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 로버트 로직까지 모든 학자들의 이론을 정의화해서 이 정의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존 롤스니까 존 롤스 골라주셔야 돼요. 존 롤스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5번 201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체결된 이란의 핵 문제에 관한 합의 문서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merica. 그래서 JCPOA이고요. 거기 보면 이제 철자나 M 빠져 있으니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JCPOA에 대한 얘기고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이란 입장에서 얘는 안보리 상위 이사국, 미국, 영국 이런 데들 한 6개 이사국에 대해서 이제 합의된 것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자체가 비핵화에 대해서 일방적 탈퇴를 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고 이란도 사실은 탈퇴를 했기 때문에 거의 파기 수준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싼 똥이네요. 네. 6번 신용도나 담보 대신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수익성을 고려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은 자 신용도나 담보 대신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 어떤 회사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 바로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는 신용과는 상관없이 금융기법에 대해서 뭔가 아이디어가 이 사업이 있거나 이런 데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이전에 있었던 벤처기업 투자하고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7번 이스라엘군이 개발한 2011부터 운영 중인 이동식 방공 시스템입니다. 이스라엘군 하게 되면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뛰어난 군비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예전부터 굉장히
그 나라 규모에 대해서 강력한 군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연계도 매우 잘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아이언돔이 바로 이 방공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로켓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와서 요격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아이오덴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장사표 요경위에서 이런 거 아이언돔 시스템 만들겠다라고 했었는데 우리 아이언맨 아시죠? 이제 돔 형태로 만들면서 전청후 이제 어떤 이제 미사일이 날라올 때 이런 것을 바로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중요 시설에 이런 식으로 아이언돔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방어전에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8번 팔레스타인의 저항운동 단체이자 정당 중군사 단체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투쟁을 전개한 조직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무장투쟁했었고 오랫동안 활동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마스 얘기하고 하는 거죠. 이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람 저항운동 단체고 이쪽에 이제 테러 단체 이름이 하왈라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활동이 됐었고 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이슬람 저항운동을 뜻하는 의미가 이 하마스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하마스는 테러 무장 단체로 이 특공 단체까지 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이제 많은 일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막 나타나는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9번 다음 중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미리 법률로서 정해놓아야 한다는 원칙은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범죄 형벌에서 법률로 미리 정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것은 법적 안정성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죄에 대해서 판사들이나 검사들에 따라 구형 정도가 상치한다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정해놓은 법안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고 이것은 형벌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보완책이기 이전에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원칙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1935년 미국에서 뉴딜 정책 일환으로 제정된 노동법 와그너법을 수정한 법의 명칭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이게 노사관계론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 중에 하나고요. 이때 처음 만들어진 테프트-하틀리법이었습니다. 이게 개정되면서 나타나는 게 개정돼서 나타나는 이게 바로 와그너법에 대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테프트-하틀리법에 대한 얘기고 일종의 이제 노사간의 어떤 쟁의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들, 노사간 쟁의에 대해서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게 하는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이게 통과되게 되면서 나뉘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쟁의 자체에 대해서 제한을 걸기 위해서 국가가 만든 법안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죠. 예, 익숙치 않으면 잘 모르고 테프트-하틀리 와그너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번 여러 가지 죄가 동시에 형량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동시에 형량이 적용돼서 같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실체적 경합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 가지 행위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를 들어 물건도 훔치고 폭행도 하고 사기도 치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동시에 형량이 적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례에 나오게 되면 앞서 두 번째가 결국 그 다음에 형량까지 미치는 가중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게 실체적 경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시원 다음 중 유로화를 국가통화로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결국 유로화를 쓰지 않는 나라고 유로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를 찾아라하고 비슷한 문제죠. 포르투갈, 아일랜드, 핀란드 전부 들어갔는데 스위스는 대표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나라로 유명한 나라 그 다음에 노르웨이가 있을 거고요. 가입 유보국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나라들도 있겠죠. 그런 데와 구분하셔야 됩니다. 터키 같은 데가 그렇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스위스는 대표적인 유로 국가통화로 이제 국가통화로 도입하지 않았다. 근데 이 스위스에서 그래서 스위스에 대해서 포함되지 않게 돼 스위스 프랑을 바꿔서 쓰는데 유로를 받는 가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은 하게 되고 비슷한 케이스로 예를 들어 한국에 그런 데가 없는 것 같지만 달러로 지불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하고요. 화폐를 이제 유로화도 쓰기지만 같이 쓰는 병합해서 쓰는 나라도 많아요. 그래서 체코 같은 나라 달러 및 유로를 같이 포함해서 쓰기도 하고 계산 단위가 뭐 독특하긴 합니다만 결국 유로도 받는다라고 해서 적절히 계산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시원 공동체가 사용해야 할 자원을 시장에 맡기면 자원의 고갈 황폐화를 일으킨다는 이론은 나와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려고 그래. 근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게 했더니 이제 무료로 풀어버린 거지. 무료로 풀어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윤을 취하기 위해서 마구마구 몰리게 되고 결국 필요한 사람, 덜 필요한 사람, 많이 필요한 사람 상관없이 많이 쓰다 보니까 얻게 되는 거.
콘서트장이나 이제 콘서트장 갔을 때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내가 잘 보이겠죠. 내가 일어나니까 안 보인다고 다 일어나기 시작하면 나는 서서 안 보이게 되겠죠. 공의지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지의 비극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게 된 개방된 목적지에서 내가 가진 땅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풀을 듣다 보니까 결국 여기는 사막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것들 이야기하게 되죠. 구성원 이기심 때문에 결국 자원들이 남용돼서 나타나는 거고, 지금 어적자원 같은 경우 이런 사례들을 보이고 있죠. 너무나 많이 남획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잡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도 이런 걸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지 비극 스토리죠. 예, 14번입니다. 특정 저축은행 가리키는 88클럽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저축은행 강하게 규제하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은행들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88클럽은 여신분의 우량저축은행에 대한 얘기니까 이 88클럽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고정의 여신분은 8% 이하 돼 자기 자본율 8% 이상 이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금융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아주 우량한 은행 중에 하나죠.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하인 게 아니고 자기자본이 높은 데를 얘기하고요. 고정의 여신 비율이 8% 이하 반대로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상 이하 이렇게 되면 88클럽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저축은행이 88클럽에 들어가면 재정 건전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표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없기 때문에 따로 홍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15번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낸 기후변화 소송에서 승리한 환경단체는, 네덜란드 정부,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쉘 같은 데가 이렇게 여기 있는데, 이 재단 자체에서 네덜란드가 어떤 국민들을 기후변화에서 이제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한 데가 바로 우렌다입니다. 그래서 이 엔저에서 얘기한 게, 이 소송을 제기한 게 국가 입장에서 이 기후변화 위기에 시민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제안을 걸었었고, 이 환경단체가 그 승리를 하게 된 거죠. 굉장히 드문 것들 중에 하나고요. 결국 이제 에너지 생산업체나 기타 등을 갖고 있는데, 네덜란드가 의외로 갖고 있는 업체들 꽤 있죠. 반도체에 대해서 그 다리 만드는 회사도 거기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천 기술 같은 걸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가 승리한 데가 우렌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우리나라 법률에서 정한 촉법소년의 형량은, 예,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촉법소년이죠. 이 아래 같은 경우는 촉법소년 아래 완전한 보호대상 미성년이고, 미성년자 말고 이제 촉법소년은 법적으로 이제 보호받는 연인데 바로 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 중학교 1학년들도 여기 포함되고 중학교 2학년생들도 만 14세이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지 않게 되면 촉법에 해당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저 촉법인데요 라고 하게 되면 어떤 법적인 처벌이나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일정의 형사 책임 등이 없으니까 형사처벌이 아예 없게 됩니다. 민사적인 책임은 당연히 보호자에게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호처분이 이런 것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당연히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이들이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비판이나 이런 걸 많이 가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래것이 준비한 문제 확인하도록 하죠. 1번 생물자원에 대한 이익공유와 관련된 규제 협약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리우선언이다 나왔는데, 리우선언 같은 경우 이제 다양한 기후다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고토의정서 같은 경우는 탄소, 파리기후변화 협약은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거, 나고야정이 바로 생물자원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환경개발 같은 거 리우와 이제 생물협약 이거하고 두 개가 이제 온실가스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탄소에 맞추고 온실가스. 2번 유명인물이 자살할 경우 그를 모방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 실제로 예전에 갑자기 이제 유명인물들이 많이 죽게 되면서 그 사람을 쫓아서 같이 자살한 일반인들의 자살들이 연쇄적으로 있었던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연예인들의 자살률이 높은 편에 속한 나라였고, 이게 지극히 많은 댓글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서 연예인들에 대한 댓글을 다 막아버린 그런 게 됐었죠.
이게 유명한 게 바로 이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이 이제 자살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된 게 자살이 확산된 풍조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예인 자살이 가전, 일반인들 팬들의 자살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게 돼서 유명하게 됐고, 최근에는 확실히 줄어든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 자살이 아직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풍토를 보이고 있고, 결국은 그들이 죽었던 가장 큰 원인 자체가 팬들의 어떤, 팬이 아니죠. 팬이 아닌 어떤 비난하는 안티들의 역설이 내는 것들이 가장 크지 않았나 라고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1580년 개헌된 헌행 헌법의 전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날짜는 무엇인가? 3.1운동으로 만들어졌죠. 3.1운동 건립된 여기서 이제 4.19 정신을 의거하여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헌법 제정에 대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이제 공표된 게 7월 17일이 됩니다. 5.18 강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 헌법 자체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으니까 1번 골라주셔야 되겠네요. 재밌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헌법 전문에 대해서 외우라는 게 아니라, 워낙 우리가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마 입학 때는 이게 뭐 사회 과목을 선택 안 해도 통합적인 데서 다 보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1번 5.18이고요. 4번 노동유연근을 가리키는 용어 중 노동시간과 관련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실제 노동시간과 관련 있는 거라고 했었을 때 이게 뭐냐면 이 근무시간이나 일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퍼플 컬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퍼플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막 이 사람들이 고소득층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이 많지는 않지만 자기가 유연하게 어떤 일에 대한 시간이나 어떤 작업 안정성이나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계층들을 이야기하는 게 퍼플 컬러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5번 다음 중 한국이 통화수합을 맺고 있는 국가는 어디인가? 통화수합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화폐 자체를 서로 바꿀 수 있는 것들 그 나라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그 나라의 화폐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 가능한가라는 게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폐 수합이 있었을 때 실제로 이제 이 나라 바꾸게 되면서 환율적으로 조정할 때 하게 되는 거죠. 한쪽에 역정이 있을 때 반드시 약속을 하겠다지 실제 통화 수합을 실제로 했다라는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통화 수합을 통해 달러와 이제 교체를 했었고, 이 중에서는 바로 캐나다가 우리의 통화 수합을 약속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통화 수합을 맺고 있는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의외로 이제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맺지 않았고, 일본이나 영국 우리나라 맺지 않았고, 러시아 역시 우리나라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나라죠. 러시아는 뭐 우리가 차관도 빌려준 나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보다 잘 살지만은 그만큼 우리하고는 수합을 맺기에는 좀 화폐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6번 테러단체와 공익적 연계가 없고 훈련을 받지 않은 자생적 테러리스트. 그야말로 이건 뭐냐, 훈련 없이 스스로 이제 훈련해서 이렇게 된 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부르는 게 이제 런울프 외런 늑대가 됐는데, 이 IS라는 단체들도 어떻게 보면 이 테러 단체들이 비슷하게 된 것 중에 하나인데, 뭐 표현은 다릅니다. 표현은 다르고 IS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이름 붙이면서 나타난 그런 집단을 얘기하고, 이 런울프는 그야말로 혼자서 이제 인터넷 보면 찾아가면서 기술 익혀갖고 한 애들이고, 올란도 총기 사건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몇몇 자행되고 있는 사건들이 이런 런울프 정치적인 단체에 소속된 게 아니라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수많은 인터넷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7번 다음 설명과 관련 깊은 경제용어는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신조어로 경기 침체,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 침체 현상, 유명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제 이걸 겪었던 적이 있었고 바로 더블 딥입니다. 트리플 위칭 같은 경우도 비슷한 트리플이라는 단어 뭐 있죠. 3번 정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스톡옵션제는 이제 실제로 스톡옵션을 발휘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제 회사 사조에 대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제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더블 딥 현상을 이야기하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회복하려다 갑자기 푹 빠져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 트리플 위칭은 트리플 위칭 데이를 붙입니다. 그런 날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선물이나 주가지수 옵션의 개별 주식 옵션 모든 것이 만기일이 도달해서 한꺼번에 겹치게 되면 한 번에 푹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경우 나타나는 트리플 위칭 데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8번 다음 중 철학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교 사성제, 성리학 이기연론, 유교 사서오경, 기독교 스콜라 철학.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성제라고 내기보다는 사성제 종류가 나올 거예요. 고진별도했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라고 하거든요. 이 고통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집성제, 바로 번뇌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이 집성제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고통이다라는 게 고성제에 해당하고요. 멸성제는 이런 것들이 해탈해 사라지는 경지에 올라가게 되고, 이 경지에 올라가게 한 과정을 도성제, 그 길, 팔정도를 시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맞는 얘기고, 성리학 이기연론은 경험론에 입각하였다. 그래서 이기연론이라고 그랬을 때 이기라고 해서 실제 사물, 그리고 이 사물에 들어가 있는 이치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했을 때 경험주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와 기가 이게 하나가 돼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서 경험주에 입각했다. 맞는 얘기고요. 3번의 사서오경 보게 되면 효경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 효경은 13경, 유교 13경이라고 부었을 때 이때 포함되는 것들 중에 하나고, 사서오경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서오경 안에는 논어맹자, 대학 중용 네 가지에다가 춘추얘기 포함해서 나머지 세 개 경, 시경, 서경, 역경을 집어넣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유교 사서오경 안에 호경은 이제 좀 더 중요한 책들, 범위를 넓혔을 때 나라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고요. 기독교 스콜라 철학 같은 경우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완성했다라고 하게 되는데, 아퀴나스가 만든 스콜라 철학은 쉽게 얘기해서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이야기했었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는 게 과거에 신앙이 지배했던 시절에서 이성과 조화를 꾀하였고, 나름대로 논리를 지배했었으나 결국 이제 뒤에 오컴이라는 사람이 분리를 이야기했었죠. 떨어뜨린 거고, 여기서는 사실은 이기이언론 경험지에 입각했다 해서 이기이언론에서 주기론으로 이제 분리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험주의라는 게 실제로 나타났다는 것을 경험해서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서양의 사조고 이게 동양의 사조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은 명백하게 틀리니까 이거 골라주셔야 되죠. 9번, 다음 중 미디어 용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허핑턴 포스트, SNS 기반 뉴스 사이트. 아마 여러분들 검색하면서 충분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허핑턴 포스트고, 약간 좀 이제 그 에코 페미니즘 쪽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성격이 좀 일반적인 중립적인 성향 아닙니다. 2번 CNN은 미국의 4대 방송사 중 하나이다. 4대 방송사 하게 되면은 ABC, MBC, CBS 그리고 폭스사가 들어가죠. 지금 여기 보시면 MBS 나온다. MBS는 아니고요. MBS는 일본 방송하고 지워주시고, 거기 아래쪽에 설명 나온 MBS를 폭스로 바꿔주신 것 같습니다. 폭스는요,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 TVN에 가깝고요. 여기 있는 CNN도 여러분 CNN 뉴스에서 굉장히 익숙할 텐데,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은 YTN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중파하게 되면 MBC, KBS, SBS 해가지고 TVN이 제일 크잖아. 제일 많잖아요. CJ 라인. 그 TVN 라인들 많으니까 그게 이제 폭사 같은 진짜 비슷해요. 근데 YTN은 우리가 4대 방송사 안에 집어넣기는 좀 애매하죠. 뉴스 전문 채널인데 이게 CNN이에요. 그래서 4대 방송사에 집어넣지 않고 6대 방송사 하면 들어갈 수 있으려나?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쓰는 표현은 아니니까 기억하시고요. 유튜브 2002년 구글의 인수해서 아주 이제 미친 짓을 하고 있죠. 가격도 올리고. 구글 왜 그럴까? 뭐 수익 찬출에 그럴 수 있는데, 위키피디아 네트워크 일자 직접 수정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제약이 어느 정도 따르지만 직접 수정해서 하는 집단지성의 어떤 상징적인 거. 2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10번, 테니스의 그랜드슬램 4개 대회 중 타이브레이크 규정을 경기 마지막 세트에 적용하는 대회는 무엇인가? 이 타이브레이크가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제 듀스 상태가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게임이 늘어지거나 이걸 막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마지막 세트에만 적용한다는 것은, 그래서 US 오픈의 특징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US 오픈만 여기서 이 타이브레이크를 마지막 세트에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11번. 다음 중 르네상스 3대 화가가 아닌 사람은,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그, 닌자 터틀, 닌자 거북이요. 그게 애니메이션으로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미국에서 만든 거라 조금 이제 그렇긴 하지만, 막 뒤로 봤다기보다 게임으로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대보다는 옛날에 유행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 걔네들의 이름이 바로 르네상스 3대 화가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이제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이 매우 친숙한데 이 중에 도나텔로도 있습니다만 도나텔로는 여기서 3대 화가가 아니라 유명한 조각가에 대한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도나텔로 이렇게 해갖고 기억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화가들 중에 하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뭐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라파엘로 성모상과 관련해서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도나텔로는 조각가의 입장에서 지금 나온 3대 화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다비드상이 도나텔로 겁니다. 12번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비스페놀 A, 영수증, 순번대기, 흰색 강태물질 쉽게 검출되며 체내의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시킨다. 그래서 비스페놀 A 같은 경우 실제로 이제 이 안에 들어오는 어떤 성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정작용이나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하고요. 섭취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영수증 같은 거 빨지 말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물이 묻거나 이거 갖고 닦거나 입을 닦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된다라고들 표현하고요. 비열,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를 올리는 상수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1칼로리고요. 1kg 되기는 1g의 1000배죠. 그 1도씨 1kcal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하실 때 이제 뭐 쌀밥 같은 경우 한 공기, 쌀밥 한 공기에 뭐 범위가 다 다르게 있으면 보통 300칼로리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300g짜리를 이제 1도씨 올릴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게 비열이 됩니다. 비열 같은 경우 물질 1도씨 온도시 에너지 나타내는 상수일 때 물이에요. 물질 1g의 정확하게 표현하면 물질 1g의 온도라기보다 물. 그러니까 비열차라고 해서 이제 물이 1g에 1도씨라고 딱 1칼로리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예를 들어 뭐 다른 것들이 기름 같은 경우는 0.5도씨 이렇게 0.5칼로리 이렇게 들어가죠. 지구 오존의 90%가 분포했다. 성층권에 대해서 가장 이제 오존층이 형성된 지역이다라고 하고 있고 90% 이상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엔트로피 값이 낮을수록 에너지 손실이 많아지는 것이라 엔트로피 자체가 연손실에 대한 얘기니까 실제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높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해야죠. 방향이 반대로 이제 표현되어 있네요. 13번 블랭킷 에어리어는 어떤 건물과 관련 있는 용어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블랭킷 에어리어 하게 되면 이게 안테나예요. 안테나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송국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안테나에 쏘는 방송국 그 전파 때문에 우리 전화나 수신이 잘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방송국 인근에 가보시면은 통화라든지 어떤 문자를 받거나 이게 데이터를 받는 게 굉장히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블랭킷 에어리어라고 합니다. 3번 방송국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 말고도 그 SK, KT 본사도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자기네가 써는 그런 게 있어갖고 다른 것들에 대한 전파, 다른 어떤 수신사들, 통신사들의 전파가 약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14번 남북 긴장이 고조될 때 발령되는 대비태세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인포콘, 정보작전방어태세, 예, 맞고요.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는 거고 5등급 사이버 공간될 때. 그래서 이거는 한때 있었어요. 디도스 공격이나 기타 등도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실력이 좋은 나라에 해당해서 예, 잘 맞고 있고요. 데프콘, 전면전 대비한 전투준비 5등급의 평시적 상시 4등급 적용하고요. 완전히 없애는 5등급 될 텐데 4등급 적용해서 높아지는 1단계까지 가기도 합니다. 와치콘, 대국정보 감시태세고 5등급 평시에서 상시적 4등급이고 당연히 데프콘 전면전이라고 했는데 와치콘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니까 평시 4등급에서 똑같이 움직이고 데프콘하고 그래서 뭐 저도 군대 있을 때 이제 발령된 게 있는데 그때 진돗개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철책 부근에 있다 보니까 이게 대간첩 전투 태세거든요. 국지도발에 대한 방어준비 태세가 아니라 간첩이 넘어왔을 때 침투작전에 나타나는 거고 간첩에 대해서 어느 쪽에서 넘어왔다는 얘기가 있으면 다 짐 싸들고 갖고 철책 가갖고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5개에서 4등급 적용했고 실제로 저쪽에 특이사항 움직임이 발견됐다라든지 TOD라고 그래서 열추적 나타나서 어느 부대가 어디까지 근접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앞에 철책 전체를 지키게 됩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네. 진돗개가 틀리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 2019년 10월 개봉한 영화 이것과 이 영화 그거죠. 82년생 김지영이죠. 82년생 김지영 소설을 저술한 작가는 누구인가? 예, 뭐 이거는 나오자마자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친구한테 진이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런 생각 갖고 있었던 거겠죠. 페미니즘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작품이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었고 조남주 작가였죠.
연대 사학과 출신, 78년생 방송작가 출신 알고 있고요. 나머지 작가들을 보게 되면 전부 이름 있는 작가들입니다. 출제와 가치가 높은 거는 한강 작가하고 이번에 또 이제 상을 받았던 작가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시사적인 건데 제 신문에서 보고 정리해서 꼭 말씀드려야겠는데 까먹었습니다. 한강 작가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공정 작가나 조남희 작가도 당연히 유명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그 여기 보면 mem커 상 받았던 채식주의자 같은 것들 요거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신부 미국의 셧다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때 이 셧다운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셧다운도 지금 좀 중요하긴 합니다. 시사적으로. 왜냐면은 한국의 그 셧다운제가 드디어 여성가족부 지정을 통해서 아이들 게임을 미성년자 게임 못하게 하는 걸 막았었는데 그 폐지가 됐죠. 예, 그래서 이 셧다운제가 폐지됐다는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되고 미국의 셧다운제 연방정의 신성에 제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 중단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셧다운이 되게 되면 공공 프로그램 다 막고 모든 것이 차단되고요. 쉬는 기간 월급 없고요. 셧다운 발생하는 연방정부 추진 복지 정책, 복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실제 예산안이 통계되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월급 지금 불가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형색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게 채무 불이행까지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지금처럼 예상 확산 시대에는 셧다운이 나타나기 힘들죠. 여기 보면 3번에 복지정책과 관련이 있다는데 복지정책과는 관련이 없는 것 중에 하나다. 어떻게 보면 밑에는 채무불이행과 비교해보면 복지정책과 완전히 무관하다라는 걸 알 수도 있겠죠. 자, 9월에는 아시다시피 7, 8월에 이제 주로 다뤘던 것들에 비해서 조금 더 다른 주제들 많이 있는 거 살펴보셨을 겁니다. 저희 이제 문제 자체도 좀 더 시사상식 현대적인 것에 가깝게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준비 잘 하시고 좋은 결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